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3월 30일 월요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78명 늘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 당초 4월 6일에 하기로 했었는데요. 교육부가 추가 개학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될지 고3만 등교하게 될지 내일 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박혜관님, 코로나19를 이제는 보내줍시다.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인 파이팅. 네, 힘내십시오. 6755님, 이웃을 사랑합시다. 거리는 멀리 사랑.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화하고 편지 쓰고 영상통화하고 그렇게 합시다. 동그라미 비업 동그라미님입니다. 머위초무침 추천. 입맛 돌아요. 그것도 요리 이게 실력이 있어야 솜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3330님, 주기자님, 요즘 미나리가 제철이에요. 입맛 없으신 청취자분 미나리와 삼겹살 드셔보세요. 미나리와 삼겹살이요? 조합이 괜찮을까요? 저희 집은 오늘 미나리 삼겹 먹어요. 좀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여전히 집단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집회금지 명령에도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인데요. 현장에 다녀온 권지연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 센터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아직도? 네,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집회하던 것을 그대로 사랑제일교회,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이미 전도사 시절에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로 고스란히 옮겨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 서울시에 권고한 대로 2m씩인가요?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갈 때 소독도 하고 이런 권고안이나 그 행정명령을 잘 지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다닥다닥 붙어서 앉아 있고요. 제가 찾아갔을 때는 29일 저는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도 봤고요. 그런 와중에 또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예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여기 왔다고요? 어린이도 있고 또 유모차에 탈만한 정말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온 분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제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요. 네. 그래서 예전에 갔을 때 교회 갔을 때도 그때도 신자들이 많았는데 이 정도 바닥에 앉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엄청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그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그 교회로 물려올 수도 있는 거고,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그대로 이제 사랑제일 교회에 오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구속 기소된 후에는 확실히 좀 숫자가 줄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이렇게 신자들이 많이 모입니까? 그러니까 예전보다 저는 많다고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그 예배당이 계속 예배당에 다 꽉 찰 정도로 따닥따닥 붙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밖에도 의자를 놓긴 했는데 그 의자에 다 못 앉은 이제 신도분들은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형국이었습니다. 아니,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나 성북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기서 현장 지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이 굉장히 29일 같은 경우는 400명 정도 이제 출동을 하고 그랬는데도 전혀 소용이 없었고요. 현장이 굉장히 좀 충돌 상황이 많았습니다. 기자들에게 이제 취재를 못하도록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욕을 하기도 했었고요. 완벽한 종교 탄압이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분들은 예배 방해죄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형법 158조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문구로 대응을 하기도 했고. 이런 문구를 써왔어요? 네, 그런 문구 팻말을 들이대기도 하고, 경찰을 향해서 끝까지 이 경찰서에 가서 밀착마크 해라, 이 사람이 경찰인지 신분 확인해라, 이런 말들을 자기들끼리 하기도 하고요. 이건 신자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좀 들었을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그랬을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정광훈 씨를 도와서 이제 집회를 주도했던 조나단 목사라든지 김문수 전 지사 등까지 함께 나와서 오셨어요? 마이크를 들고 이제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면서 합법적으로 공무 집행을 하려면 한 명 한 명 신분증을 제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참.
마스크는 잘 썼습니까? 그리고 마스크는 썼던데요. 그리고 네. 손소독제도 일부 뭐 하나 정도 있는 건 봤는데 잘 하시는 분이 있는지 이거를 그러니까 보통 교회들은 들어갈 때부터 체온 재고 네. 손소독하고 명단 적고 이거를 다 순서대로 하기로 돼 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네. 사실 이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게 돼 있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정강훈 목사에 대한 전강훈 목사가 뭐 설교를 할 때 어떤 네. 지시를 내렸다든가 정강훈 목사가 어떻게 다 모여서 예배를 하라고 했다든가 그런 지시사항도 있었습니까? 옥중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정광훈 씨가 이제 구속 기소되면 이제 집회가 안 열릴지도 모른다 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판단이지만 저는 사실 구속 기소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는 정광훈 씨 측근 지지자 중에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정광훈 목사를 이제 고난받는 종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렇죠. 더 이제 지지세를 확산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종교는 탄압받을수록 이렇게 번성한다 이런 그렇죠.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노리고 이것들을 오히려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본인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도. 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이렇게 집단 감염에 취약한 상황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내부에도 네. 신도들이나 아니면 목사님이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다던가 그런 내용도 안 하셨어요? 사랑제일교회에서요. 네. 뭐 저는 사실 잘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스크는 다 착용을 하긴 했던데 뭐 다른 어떤 방역 수칙들을 지키는 모습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시민들이요. 네. 시민들은 조금 여기에 대한 우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우려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 지역이요. 아시겠지만 재개발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주변으로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요. 네, 그리고 빈집 앞에는 막 쓰레기 더미가 막 쌓여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지역 주민들 좀 만나보면 굉장히 이 교회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계시죠. 네, 6136님이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종교 탄압이 아니고 종교 횡포입니다. 그런 교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 아닐까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신자를 위한 것이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면 행정 처분을 내린다던가 공권력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이미 지난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해서 일부 교회와 단체의 집회금지 행정 명령을 발동했고요. 예.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집회에 참석하는 개개인 1인당 3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미 사랑제일교회에는 이제 벌금이 내려질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아랑곳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정광훈 씨 측근은 그동안 현 정부가 공산 정권이고 교회를 탄압하고 있고 결국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애국자다 뭐 이렇게 추어 올리면서 계속 교회가 탄압받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야지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세를 얻을 거라고 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교 탄압 프레임은 계속 강화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회 다니시죠? 네, 저는 부끄럽지만 교인입니다. 예수 네. 믿으시죠? 네. 네. 오늘 나온 보도로는 서울시에서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의 신원을 확인해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런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주최자나 참석자한테는 벌금 가요. 네네. 300만 원 이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청 셉니다. 네. 그러니까 좀 거기에 계신 분들 단순히 그냥 예배 보러 갔다 기도하러 갔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거 유념하십시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고발 소식을 접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즉각적인 공식적인 입장 나왔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측과 제가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네, 사랑제일교회 장두행 목사의 말 들어보시죠. 공식 입장이 뭐 있습니까? 그들이 하위법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상위법 가지고 고발해야죠. 헌법에 번영된 종교의 자유 플러스 종교를 방해하거나 이러면 종교 방해죄로 저희가 이미 어제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예, 뭐 서울시장이나 이런 분들을 당연하죠. 고발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예. 이 목사님 좀 법을 좀 다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헌법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사실 이게 지금 방역에 협조해달라는 것이지 어떤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라든지 예배를 침해하겠다고 한 적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기도 좀 열심히 하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지연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우성님은 미나리와 삼겹살 조합을 모르다니 주기자 곱게만 자랐나 봐. 너무 말랐음. 아니 곱게 자란 게 아니라 못 먹고 자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전 몰랐어요. 장영준님 미나리 삼겹살 제가 주말에 먹었는데 꼭 돌미나리로 드세요. 돌미나리. 예, 이거 꿀팁입니다. 그런 말본새님 구운 삼겹살 기름에 미나리를 같이 먹으면 최고. 이번 주말 아니면 이번 주에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나리 삼겹살 추천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정한나 씨.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게 되는 시기는 5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우려와 정부의 부양의지 사이에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9.28포인트 내린 1717.1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8명 가운데 29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해외 유입 증가세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자본이 안전자산으로 대거 도피하면서 일부 신흥국의 국가부도 위험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보증 규모가 2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4월에서 6월 만기가 돌아오는 모든 보증에 대해서도 전액 만기가 연장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 가능 기술평가 등급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속닥속닥 숙닥숙닥. 오늘 비데이 기자실에서는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데이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보도본부 최경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다. 집에서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기자들의 수다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은 방금 전에 그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마이클 샌델 교수 아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인데 네. 이 교수에게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예, 이 여기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네. 뉴욕타임스 기자고 칼럼니스트고 아주 네. 유명한 작품 저서들이 많은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친구예요. 네, 네. 예, 보스턴에서 옆에서 같은 동네에 산다는데 오랜 친구인데 이런 거 보면 또 미국 사회는 약간 좀 계급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친구들끼리 예, 정말 유명한 사람들끼리 친구인 예. 경우가 많고 석학들이 이렇게 친구면 어떤 대화가 오갈지 참 궁금합니다. 토마스 프리드만이 질문하고 예. 마이클 샌델이 답변한 거예요. 네. 칼럼에. 예, 아주 재밌습니다. 뉴욕타임즈 3월 24일인데 야, 이런 상황에서 공공선이란 뭐니? 라고 이제 네. 마이클 샌델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는 꼭 예배를 해야 되겠어. 그게 우리의 방식이야. 근데
공공을 위해서 안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이제 공공선 아닙니까? 네. 비슷한 논란이 생긴 게 영국과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코로나19가 3주 전만 해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약간 그랬죠. 뭐 정보를 공개한다거나 열심히 공격적으로 검사한다든가 그러지 않고 그렇죠. 살짝 무시하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코로나19 같은 감염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게 집단 면역 방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아픈 사람들만 격리해서 치료를 하고 예. 한 7, 80%를 감염을 시키고 항체를 만들면 그 사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몸 속에서 생겨서 경제에는 아무런 충격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갈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코로나19 무섭지 않아. 예. 감기 같은 거야. 예. 어차피 다 걸렸다 지나가야 돼. 이런 식이었죠. 아니 이게 한 아니지. 3주 전까지만 해도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죠. 그리고 감염자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니까 이걸 바꾼 거죠. 근데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억제 방법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네. 야,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예. 부활절 전후해서 그냥 이 자가 격리나 사실상 영업 정지하는 거는 그냥 스톱하자. 예.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촉발이 된 거죠. 네, 이제 생각할 게 생겼죠. 야, 경제냐 아니면 이 사람의 생명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샌달이 하나하나씩 답변을 하는데 이 칼럼인가요? 하이드 님이 보냈는데 Common Good in a Pandemic, 이 뉴욕타임즈 예, 이 맞습니다. 기사인가요? 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이든님은 역시 예. 그 경제쇼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들으시는군요. 네, 뭐 아무래도 제 팬인 걸로. 아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JL님 공공선이 뭐냐? 이거 학교 다닐 때 겉멋들어서 떠들고 다녔던 거 아니야?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가보시죠. 예. 그래서 이게 경제적 건강과 의학적 건강 사이에서 맞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여기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네. 근데 이제 그 마이클 샌더는 꼭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그래도 결국은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일 수밖에 없고 예. 그냥 경제가 돌아가게 해서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이게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게 비용 편입 분석을 해보면 이익이 훨씬 클 것이다라는 거는 당신들의 착각이고 예. 곧 있으면 아마 경제학자들이 그 비용 편입 분석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라는 수치를 제공할 것이다. 이게 3월 24일자 칼럼이거든요. 예. 근데 어제 CNN을 해서 이런 보도가 나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샌달 교수는 명확하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이득이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도 예. 공공선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가령 약자, 사회적 약자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특히 노인들을 네. 그냥 방치해서 죽일 수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치가 아리안족만 살리는 뭐 이런 거 옛날에 했었잖아요. 네네. 이게 그 전에 과격한 생각이 사회적 다윈이즘이라고 해가지고 네. 적자만 생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를 갖게 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자, 경제적으로 약자는 죽어도 돼. 이런 생각을 사회에 만연하게 하면 네. 누가 누가 노동을 하고 누가 국가에 헌신하고 누가 공동체에 헌신하겠습니까? 네. 이게 불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마이클 샌달이 주장하는 제안은 이겁니다. 만약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서 미국인들을 일자리로 그렇게 빨리 보내야 된다면 앞으로 18개월 동안 모든 미국인들에게 의료보험이 제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모든 미국인들에게 의료보험을 18개월 동안 제공을 하고 네. 경제적 안정, 고용 보장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결심을 먼저 그리고 협동하고 공조하는 마음을 먼저 가진 자들이 내놔라. 정부가 내놓으면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도
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합쳐지는 그런 마음들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공공선을 이룩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 제안처럼 야 이렇게 주식시장이 힘드니까 경제가 힘드니까 좀 힘들어도 나가서 그냥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회장실은 있습니다. 사장실도 있어요. 상무실도 있어요. 네. 전무실도 있죠. 네. 직원실은 없어요, 따로. 네.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자가 격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높으신 분들이나 아주 그 고위직 분들이지 그렇죠. 일반 직원들이랄지 생산직 노동자들은 자가 격리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처음부터 발상 자체가 이기주의적인 발상이었고 예. 나만 살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무책임했다. 라는 그것을 얘기를 네. 샌들이 학문적으로 잘 설명을 해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아들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듣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은정님, 세금 낼 사람이 살아남아야지요. 예. 세금을 내지요. 이렇게 했는데, 나의 봄님은 이런 또 주장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트라우마 값, 그리움의 값은요. 그 계산이 빠진 건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멋지네. 네. 예. 우리 정치자들은 이렇게 예. 그 휴머니즘이 멋진데? 밑에 깔려 있습니다. 예. 그럼요. 어떻게 그 사람의 그 생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정지현님 또 의견 주셨습니다. 차장급 이상만 출근하게 하자. 좋은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독터커님, 최경영 같은 사람이 보수다. 진정한 보수다. 예. 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샌델과 그 토마스 프리드만의 예. 이 그 논쟁이 좀 여파를 그 파장을 좀 던졌습니까? 저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일본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번에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국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유급 병가 휴가예요. 예. 그게 미국, 한국, 스위스 이 세 나라만 그 국가가 보장하는 상황에서 아파요. 예. 질병이 났어요. 예. 그래서 입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노동력을 뺏겨버린 거잖아요. 네. 그럼 몇 개월 정도를 국가가 괜찮아. 휴가를 갈 수 있어. 네. 유급이야. 예. 이렇게 보장하지 않는 나라. 예. 세 나라 OECD 세 나라 중에서 미국, 한국, 스위스예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노동조합이 잘 돼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공무원들도 돼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비정규직이랄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한 7% 정도밖에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제도는 앞으로 구조적으로 차츰차츰 보강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왜 미국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걸까요? 이 칼럼이 너무 재밌는데 예. 한 30페이지가량 되는 포린 어페어스 칼럼이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개월간 한 일을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이게 한국하고 거의 같은 시각인 1월 20일경에 미국도 첫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2달이 넘게 지났는데 네. 1월 말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켰어요. 예. 그게 정말 극단적으로 한 조치예요. 예. 근데 3월 초까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아니다. 이건 우한 폐렴일 뿐이다. 그렇죠. 중국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코로나19 그냥 지나갈 거야. 감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계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3월 초까지 우리는 미국은 완벽 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예. 2,000명이 넘게 죽고 그다음에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는데 각 주정부들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뭐 직장 폐쇄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생각해서 야 부활절 즈음에 끝내는 게 어때?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야 그러려면
우리한테 무슨 인공호흡기를 할지 마스크를 할지 이런 거를 연방 정부에서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해서 뉴욕 주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3만 개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400개를 줘요. 400개요. 예. 3만 개인데. 그래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비난이 빗발치니까 뉴욕주 봉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뉴욕주 봉쇄 이야기를 하다가 완전히 여론의 역풍을 맞고 네. 아 그러면 부활절 이야기가 부활절 이후에 일터로 컴백하자 이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네. 4월 말까지 이제 일터로 복귀하자 이렇게 하면서 예. 사실상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 국내에서는 지지율은 올라가요. 올랐어요. 올라가. 근데 이걸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면 중국이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중국이 정말 무서운 나라인데 이 포린 어페어스를 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아, 네. 커트 캠벨이라고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냈던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그 낯이 익은 귀에 익은 분이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을 다. 책임지는 국무부의 대장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렇죠. 담당자죠. 네, 담당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니까 네. 그다음에 러시도 씨라고 이 사람은 그 중국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두여송이라고 네. 그 정도로 이제 중국 통이에요. 네. 예, 두 사람이 쓴 건데 중국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중국은 지금 이탈리아에 인공호흡기를 1000개를 보냈습니다. 네. 연방정부가 뉴욕주에 400개 보낼 때 네. 이탈리아에 1000개 보내고 마스크 200만 장 보내고 방진 마스크 10만 개 보내고 방진복을 2만 개 보내고 진단키트 5만 개를 보냅니다. 이란에도 보냈고요. 다른 데도 막 보내고 있고요. 이란에 25만 개, 네. 세르비아에 25만 개. 네. 아프리카 54개국에도 마윈이 2만 개의 진단키트와 10만 개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그러고 마인이나 뭐 중국도 기업가들은 또 다른 나라에 자기가 기부하고 있죠 또. 이걸 가만 보시면 우리가 2015년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났을 때 미국이 얼마나 선도적으로 세계를 공조해서 야 진단키트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걸 다 미국이 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랬죠. 근데 2020년에 미국이 국내도 해결을 못하고 예. 우리한테 손 벌린 이유는 중국에게 손 벌리기가 멋쩍어서 예. 중국에게는 손 벌리기가 정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요. 망신살이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중국은 이 기회를 노려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아프리카하고 동유럽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점점 더님 예. 의견입니다. 저게 외교야. 저렇게 자기 편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커트 캠벨은 미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야 중국이 이러다가 네. 미국을 넘어서는 거 아니야? 패권 국가로 부상할 수도 있어요. 예. 처음에 코로나19 상황이 터졌을 때는 중국은 안 돼. 중국은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죠. 지금 전세가 역전되려고 하는 낌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때 우리가 좀 부차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 코로나19 전에 미중 무역 협상, 미중 무역 전쟁이 있을 때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공이 똑같이 중국을 밟고 이번에는 가야 된다. 네. 그래야 팍스 아메리카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커트 캠벨과 러시도 씨가 이거 아니고 예. 중국이랑 손을 잡아야 될 것 같아. 이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예. 이 위기를 위해서는 중국한테 손을 벌려야 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민주당 쪽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민주당이 집권을 할 때 미국의 고립주의나 보호무역에서 벗어나서 네. 자유무역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된다면 자유무역으로 해서 개방경제에서 우리가 득을 보는 한국 입장에서는 네. 이런 분위기가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나쁘진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보여주는 미국의 리더십 실종 예. 그리고 중국이랑 손을 잡고 전 세계 이익을 위해서 백신도 같이 개발하고 경기 부양도 같이 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산업 재가동을 위해서 국제 공조를 같이 하자. 네. 이런 식으로 결말을 맺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은 이렇게 되면 한국도 자유무역이나 개방 경제하에서 다시 한번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어떤 희망
이 칼럼에서 조금 봤습니다. 김한별님 이런 거 보면 진짜 똑똑하다 중국. 이참에 네. 세계 중국 홍보 우방 확보하는 걸 보면 굉장히 똑똑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대단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런데 30페이지짜리 칼럼 다 읽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읽으면 다 해석되고 그렇습니까? 그거 뭐 읽는데 뭐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아 그래요? 예. 구글 뭐 번역기 그런 거 안 돌리셨어요? 저는 30분은 읽어요. 아 번역된 거 안 보셨어요? 번역기보다 제가 더 정확하죠. 설마. 대단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다를 떨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KBS 보도본부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원한 진보님. 종교의 자유보다 더 상위법은 국민의 안전이다. 그렇죠. 국민의 안전, 생명의 가치보다 더 우선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송산 마도 부근에서 화물차와 관련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가 1시간 이상으로 오래 걸리고 있고요. 이 영향으로 10km 구간에서 정체가 극심합니다. 반대 평택 쪽은 남한산 부근에서 서행으로 지나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 새롭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매송과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금천에서 각각 속도를 줄입니다. 이 밖에 서울 시내에서도 돌발 구간이 있어서 지장을 받고 있는데요. 분당 수서로 서울 쪽으로 수서 차량기지 1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뒤쪽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고요. 강변북로 일산 가는 길로도 양화대교를 조금 못 간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여파와 함께 교통량도 많아 반포를 지나 양화대교 쪽으로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여론조사를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여론의 눈동자.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했던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선거운동에 매진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쉬십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박시영 대표님께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하는 수 없이 열심히 뛰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4.15 총선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도 다 뭐 등록했고 지역구도 다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비례정당에 대한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례대표에 대해서 정당 투표를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더니 더불어시민당 29.8%. 29%. 네. 미래한국당 27.4%. 27%. 그렇습니다. 열린민주당이 11.7%로. 오, 약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당 5.9%. 5.9 국민의당 4.3%. 네. 친박신당 2.3%. 민생당 2.2%. 공화당 2.0%. 민중당 1.1%. 무당층 10.9%로 조사가 됐는데요. 특이한 것은 더불어시민당이 지난 전주에 비해서 8.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열린민주당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비례연합정당이라는 말로 했고요. 이번 조사부터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나눠서 조사에 처음 포함을 시켜봤더니 열린민주당이 상당히 강세를 띠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자, 심누수님. 바쁘신 분 등장. 박시영 대표 요새 지금 물 만난 곡이고요. 대목입니다. 장이 섰습니다. 자, 정당 투표를 이렇게 받으면 그러면 몇 석 이렇게 받게 됩니까? 보통 이제 3% 이하 정당들을 제외하고 분석을 하는데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 7석 정도 될 것 같고요. 더불어시민당은요? 더불어시민당은 한 16, 17석 정도 될 것 같고요. 미래한국당도 한 15, 16석 정도. 정의당은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서너 석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친박신당은 아직 3%를 못 넘으니까. 국민의당도 두세 석 정도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간의 더불어시민당이 몇 석 정도라고? 13석이요? 29.8%면 더불어시민당 16, 17석 정도 될 것 같은데 16, 예. 17이요? 예. 근데 이거는 예. 조심해야 하는 게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율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성 연령별 투표율을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그거 자료 없이 대략적인 선에서만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그 경쟁 관계가 지금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층만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비례를 찍겠다는 분들이 예. 60%가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민주당 지지층 중에 10명 중 6명은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는요? 10명 중에 2명은 열린민주당. 나머지는 기타 정당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 중에 좀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열린민주당은 누가 주로 지지하는지 연령층별로 봤더니요. 주로 이제 40대 지지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40대요? 네, 그렇습니다. 40대 중에서 20.8%가 열린민주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평균 11.7인데 2배 정도가 40대에 높거든요. 그러니까 40대가 주축 멤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요 지지 기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린민주당의 돌풍이 조금 한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 국정 수행 능력 평가, 수행 평가는 계속 오르락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대응이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2.6%로 지난주 대비 3.3%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50%를 거침없이 돌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정평가가 44.1%로 3.8%포인트가 부정평가는 하락을 했는데요. 긍부정이 오차 범위 밖으로 8.5%포인트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2019년 8월 1주 이후 33주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의미 있는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로 본다면 일단 뭐 신규 확진자가 좀 감소 추세가 있고요. 네. 외신에서 굉장히 우리 대응에 대해서 호평을 하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코로나19가 굉장히 큰 문제로 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좀 소강명이죠. 네, 잡아가는 국면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G20 화상 정상회의가 있었죠. 그걸 주도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좀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았고요. 네. N번방 사태가 요즘 큰데 운영자나 회원 전원 조사 지시를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요. 네. 기업 구호 긴급 자금으로 100조를 투입하겠다. 이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어떤 조치가 발표가 되면서 상승 호재들이 좀 몇 가지가 발견이 됐고요. 주로 어떤 층에서 올랐는지 봤더니 50대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50대가 올랐어요. 네, 7%가 올랐으니까 7%포인트가 50대에서 올랐고요. 대구 경북은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대구 경북도 7.4%포인트가 올랐고요. 네. PK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6.9%포인트 상승을 해서 중도층 이른바 중도층이 4.4% 상승하고 보수층에서 3.3%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더 올랐네요. 예, 중도 보수층에서 집중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대요. 네. 근데 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이 부정적이었다는 게 68.9%랍니다. 아니 국민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계 언론들도 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우리 의사님들은 이렇습니다. 대구 지역의 의사들의 부정평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80%를 넘었습니다. 83.2%라고 합니다. 네. 의사협회 회장님도 있고 그러니까 기대치가 다른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개요. 네, 읽어드릴까요? 네. 네, 리얼미터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집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5,582명의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31명의 응답을 완료 5.6%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 면접, 무선 유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 무선 전화와 유선 전화 병행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결기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15 총선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격전지 5곳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였고요. 네. 5군데 중에서 먼저 가장 핫한 지역이었죠. 네.
종로 지역을 먼저 가볼까요? 종로로 갈까요? 네. 이낙연 후보가 55.1, 황교안 후보가 34.5. 네. 두 후보의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크네요. 네. 지금 이제 황교안 후보의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는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영입을 성공했기 때문에 전국 단위 유세나 이런 것은 김종인 선대위원장한테 맡기고 본인은 이제 지역구 선거 전에 전념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공동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국 후보들의 지원 유세도 함께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석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조금 더 집중 투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예,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다른 지역 지원 유세를 많이 나가서 네. 종로 구민들이 좀 못마땅했거든요. 지난 총선에서 네. 오세훈 후보가 지금 총리이신 정세균 후보하고 네. 처음에 됐어요. 근데 네. 처음에 여론조사가 40%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판에 가장 좁혀진 여론조사 수치가 17%였어요. 물론 오세훈 후보가 이기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정세균 후보가 넉넉히 이겼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 조사가 불가능했고요. 언론사 조사에서 각 정당은 핸드폰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안심번호 조사를 해서 흐름을 포착하고 있었는데 언론사들이 무선 조사, 핸드폰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보도한 것도 맞습니다. 그때 박시영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유의미한 뒤집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몇 곳을 찍어서 얘기했는데 종로도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박시영 대표는 좀 인정합니다. 근데 여론조사 네. 그러니까 다 믿지 말자는 거죠. 다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요. 네. 광진을로 갈까요? 네, 광진을이 이게 이제 조사 기관마다 예. 들쭉날쭉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번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고민정 후보가 47.1%, 오세훈 후보가 38.4%로 대략 한 9%포인트 정도를 고민정 후보가 앞선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치 신인이 야당의 지금 대권 잠룡을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조사 기관마다 두 후보 간에 1~2%포인트로 굉장히 경합이 있는 조사도 있고요. 예. 이번 이제 중앙일보처럼 한 10%포인트 가깝게 벌어지는 조사도 있는데 어떤 것이 민심에 부합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박시영 대표님. 네. 이렇게 여당 후보하고 야당 후보하고 10% 정도 접전을 치르면 네. 여당이 약간 불리한 거 아닌가 생각도 해요. 약간 가중치를 야당한테 조금 더 몇 %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정치 저관여층들도 많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네.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이번에 50% 초중반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58%보다는 지난 총선보다 좀 낮아질 것 것이다. 같아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담원이 조사하는 전화 면접 조사 방식에서는 한 3에서 5%포인트는 보수 후보를 더해줘야 자기의 득표율보다 더해주는 것이 상식적 판별 분석에는 또 좀 더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시영 대표의 한 걸음 더 들어간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면 동작을로 갈까요? 네. 동작은 판사 출신 여성 후보가 겨루고 있죠. 나경원 후보와 이수진 후보. 그렇습니다. 이수진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격돌입니다. 네. 이수진 후보가 46.5, 예. 나경원 후보가 36.9에서 이수진 후보가 약 10%포인트 정도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앞서고는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30대, 40대 화이트 칼라에서 이수진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경원 후보는 60세 이상 가정주부, 자영업자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재밌는 건 뭐냐면 당선 가능성 측면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41.0, 이수진 후보가 40.9%로 거의 대동소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후보가 아직 앞서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밀리지 않고 있다. 지지도에서는 밀리고 있지만 네.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이수진 판사에 대한 보도가 약간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매체에서 쏟아내고 있는데 이 동작을이 굉장히 주요한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도 굉장히 선거 캠페인을 잘하는 분이고 선거운동 잘하시는 네, 잘하는데 지금 이제 자녀 의혹들이 계속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극복을 하느냐의 과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수진 후보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 지역은 대부분 이제 전략 공천을 많이 했었는데 후유증이 컸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잡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팀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동작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이 부분은 또 이수진 후보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동작을은 그만하시고 이제 서대문 갑으로 갑니다. 서대문 갑, 예. 우상호, 이성원 두 후보가 6번째 맞대결을 펼치는 이분들은 지역입니다. 과연 지금 몇 분? 24년이에요. 아니 그리고 또 연세대 저 총학생회장 선후배 사이잖아요. 서대문에는 이 사람밖에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6번째 맞대결입니다. 6번째 맞대결인데요. 우상호 후보가 3번 이겼고 이성원 후보가 그동안 2번 이겼는데요. 3대2입니다. 예,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드리면 우상호 후보가 48.7, 네. 이성원 후보가 31.4%로 우상호 후보가 한 17%포인트 정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상호 후보가 그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공적이 조금 있어서 네. 지금 수치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여기는 여론조사 내놓는 거 보면 박빙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어쨌든 서울시장 그 후보로서 네. 당내 경선에도 좀 뛰어들었고요. 그렇죠. 장관 후보자로서도 또 이름을 계속 함합형에 이름을 그다음에 올렸으니까요. 언론 매체에 많이 출연하시면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때문에 그런 연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당선 가능성 측면에서도 우상호 후보가 49.8, 그다음에 이성원 후보가 23.0으로 상당히 우상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강남으로 갈까요? 여기 강남 굉장히 좀 궁금한 지역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동네 궁금해요. 우리 그렇죠. 김성곤 후보와 태구민 후보. 태용호, 태구민 후보는 태영호 후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영호 후보와 김성곤 후보의 이 격전이 될까요? 강남 갑은 그 야당의 텃밭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보수 정당의 텃밭이죠. 김성곤 후보가 33.7, 네. 태용호 후보가 42.6%로 태구민 후보가 앞서 있는 것으로 약 9%포인트 정도 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과거에 김동길 예. 연세대 교수가 당선된 이후로 그 당시가 이제 92년입니다. 예. 92년 이후로는 줄곧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네. 김동길 후보도 뭐 보수적인 후보였고. 그 당시만 해도 약간 중도적인 느낌이 있죠. 그 네. 뒤로 이제 보수 행보를 많이 보이셨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강남 주민들의 눈높이가 엘리트를 굉장히 선호하는 성향이 있는데 강남 지역이 좀 그래요. 안정감 있고 스펙 좋아합니다. 스펙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역량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태영호 그러니까 탈북민 출신의 후보가 그렇습니다.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엘리트이지만 어쨌든 탈북민이라는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강남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태 후보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아직까지는 태 후보가 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김성곤 네. 후보가 33.7%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까지 그 강남 갑에서 20% 이상 항상 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20%를 넘어서 33.7%라고 하면 결코 그 수치가 만만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 총선에서도 김성곤 후보가 9% 정도로 졌거든요. 9%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40%의 득표가 나왔었습니다. 과연 강남에서 탈북자 출신을 어떻게 대표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조금 변수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끄러운 선거를 싫어하는데 어쨌든 이제 태 후보는 경호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궁금한 지역입니다. 나이스 S님이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6번째 맞대결 하면 저 정도면 전생에 부부였답니다. 네. 그거 좀 네. 조금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얘기하십시오. 네. 재외국민 선거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선거구를 설치를 못해서 선관위에서 그 준비를 못해서 재외국민 선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많은 동네에서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이제 그동안에 그 재외국민 투표를 해보면 개표를 해보면 네. 민주당 성향이 좀 더 많았었습니다. 젊은
젊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예. 이렇게 의지를 갖고 투표를 했죠. 굉장히 멀리 가서 투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바깥에서 예. 특히 외국에서 투표하려면 유권자 등록을 먼저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투표하러 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투표율도 좀 낮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한 지역구당 100표 안팎으로 이게 분산이 될 것 같아서 네.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투표율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죠. 네, 봅니다. 예. 몇 퍼센트 정도 20-30% 정도로 해외 유권자들 같은 네. 경우는 20-3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투표율도 그 총선 투표율이 50% 중반 후반 이 정도 그렇습니다. 되는데 19대 총선은 54%였고요. 네. 지난번 20대 총선은 58%였는데 네. 대개 이제 사전 투표가 어떨 거냐, 네. 과연 20%를 돌파할 거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 20%를 기록했거든요. 네. 사전 투표에서. 이번엔 사전 투표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1일인데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아무튼 사전 투표에 좀 나서 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투표를 끌어올리는 길인 것 같습니다. 4월 10일, 4월 11일 이제 진짜 투표가 다음 주 이제 금토입니다. 네,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그날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 그 여론조사는 중앙일보의 서울 격전지 여론조사였습니다. 개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 서울 종로, 광진을, 동작을, 서대문갑, 강남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에 유선 임의 전화 걸기를 결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종로와 광진을, 동작을은 27일부터 28일까지 각각 500명씩, 서대문갑은 26일부터 27일까지 504명, 강남갑은 503명을 조사했고 유무선 평균 응답률은 지역별로 9.4%포인트부터 12.8%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4.4%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동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맹신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냥 흐름이 이렇다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 여론조사를 믿고 있다가 그 선거에서 낭패 보는 경우는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 추세만 보시라고. 네, 이렇게. 대략 흐름은 이렇다라는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의 눈동자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81님, 부자들의 몸속에도 가난한 자의 몸속에도 심장은 똑같이 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저는 더 프로클레이머스의 I'm gonna be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1번 2주였습니다. 2년은 너무 길잖아요. 네, 2년만 쌓으라고요. 네.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은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